네, 반갑습니다. 아메바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토요일 날 강의를 들으라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동체 텃밭 이야기를 또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한 10몇 년 된 공동체 텃밭 회원들도 있어서 그 얘기를 다시 들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신입 회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텃밭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 더 마을과 이어지는 활동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전환마을 운동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전환마을과 공동체 텃밭이라고 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도시농업 운동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단체가 만들어졌고, 상자 텃밭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그 다음에 바로 공동체 텃밭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로 공동체 텃밭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저희가 이제 10주년 기념을 행사를 했었던 이 장면입니다. 이게 도시와 농업을 결혼시키는 결혼식으로 1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고,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내세운 구호는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라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호미만 있으면 도시농부들은 어디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도시를 경작하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경작한다고 하는 말이 농사짓는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갈아엎는 거거든요. 네, 갈아엎는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죠. 삭막하게 개인화되어 있는 사회도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엎어서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또 아스팔트, 옥상 이런 회색으로 덮여진 공간을 갈아엎어서 녹색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농사만 지어서 상추만 얻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생태적인 것들과도 만나게 되고, 또 이웃도 만나게 되면서 공동체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텃밭 농사를 지으다 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시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누군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호미만 지우면 누구든지 도시를 경작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해서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는 도시 농부들을 양성하는 게 저희 단체의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 모이신 공동체 텃밭을 함께하고 있는 저희 회원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지금 여기 여우제 텃밭 회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지금 여름물 경기장 있는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의 일부가 그 여름물 텃밭이라고 하는 걸로 처음 시작했던 공동체 텃밭입니다. 그러다가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쫓겨나고 옆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름을 여우제로 바꾸고 텃밭을 하다가 또 몇 해 전에 또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로 이제 이사를 한 거고요. 서창 텃밭도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한번 또 쫓겨나다시피 해서 자리를 옮긴 거고, 도립 텃밭도 2014년도에 시작했다가 그 이듬해 한 번 또 이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텃밭이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 가고, 또 새롭게 만들었다가 없어진 텃밭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게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도시농부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기 참여했던 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텐데요. 2008년도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언제였죠? 2017년인가? 네, 이때에
여우제 텃밭 전에 있던 공간의 여우제 텃밭에서 텃밭 영화제인데 영화는 안 보고 뭐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었던 거고, 요거는 도립 텃밭 첫해 생겼을 때 이때도 텃밭 영화제를 했는데 영화는 안 보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행사를 했었죠. 그리고 또 요 밑에쯤에 보이는 요 그림은 도립 텃밭 제1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었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 이미 5회째를 했고 아마 올해 6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래서 여기 올해 운영되는 저희 공동체 텃밭은 여우제 텃밭이 가장 규모가 크고 회원이 많은 공간이고 또 오래된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창 텃밭은 두 번째로 오래된 텃밭이고 오래된 회원들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 텃밭은 규모로 보면 서창보다는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많이 있는 텃밭이어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뭐 교육 활동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텃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텃밭은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텃밭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만수 마을 이용 텃밭이라고 하는 공동체 텃밭이 조금은 새로운 형식으로 작년에 이 이름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만수동에 있어서 만수 텃밭이라고 네, 이름을 부르고 저 세모나게 생긴 텃밭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LH 소유의 텃밭인데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여기에 남동도시농업 네트워크, 또 전문가 수료생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렇게 해갖고 4군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어떤 시도를 했었냐 하면 여기에 마을과 이어지는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 바로 앞에 장수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아이들과 텃밭 수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지척에 있는데 이 넓은 텃밭에서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면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해서 장수초 학부모회하고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주공아파트의 사회복지관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고 또 근처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또 작은 도서관 이런 곳하고도 같이 연계를 지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텃밭을 일구고 그 텃밭으로 아이들을 체험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걸로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장수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여기에 4번 전교생들이 다 와놓고 4번을 여기서 뛰어놀고 체험하고 그러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만은 아까워서 지역 주민들도 좀 열어놓고 초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고구마 축제라고 하는 작은 축제를 열었는데 그때 찍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텃밭 한켠에서 자유롭게 뭔가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우리 근데 이미 아까 보셨듯이 우리 공동체 텃밭 회원들하고는 영화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텃밭에서 어울리는 행사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마을에 열어놓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텃밭에 초대해서 행사를 했던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준비하고 운영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임들과 평가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 만수 마을 이용 텃밭을 조금 더 열린 텃밭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마당도 넓히고요. 네, 그냥 텃밭도 약간 개방성 있게 만드는 걸로 하고 행사도 조금 더 많이 열린 행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4개의 공동체, 5개의 공동체가 같이 농사를 짓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마을과 이어지는 활동들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그 시작을 여는 신홍제를 여기서 다음 주에 토요일 날 하게 되니까 놀러 오시면 이런 모습이 공동체 텃밭에서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와 연계돼서 이제 남동에서는 전환마을 준비 모임을 작년 7월부터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전환마을을 선언하는 선언식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미 공동체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도시 농부들과 이런 다양한 이렇게 즐기고 어우러지고 교류하는 것들을 이제 맛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열린 텃밭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축제 때도 별게 아니라 그냥 와갖고 고구마 캐보고 고구마 구워 먹고 이 경험인데도 참여하신 마을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마을에 배치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텃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공동체 텃밭은 2008년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단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교육도 하고 또 공동 구매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자체 내에서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토론도 하고 신혼기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텃밭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겨울에 2015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이 공동체 텃밭 운영 규정을 회원들과 토론을 해갖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운영 규정 한 번도 안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만이라도 텃밭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따가 모임지에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규정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말 농장과 뭐가 다른 건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 이런 게 있는데 주말 농장은 저는 사실은 주말 농장 방식으로 도시농업이 확대되는 거는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말 농장이 많이 생기면 환경적으로 더 좋아질까요? 오히려 더 자원을 더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물을 많이 쓰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주말 농장이 많이 있다고 해갖고 도시의 생태가 좋아질까? 아니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과 생각을 해보면 주말 농장은 단순하게 농사 체험 정도에 그치는 거지 그걸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농업 단체 활동을 안 해본 일반 시민들은 도시농업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면 텃밭? 그러면 주말 농장 하는 단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텃밭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공동체 텃밭은 뭐가 다른 거냐? 우리가 2008년도에 공동체 텃밭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미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외국에는 커뮤니티 가든, 해석하면 공동체 텃밭이죠.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텃밭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게 21세기 들어서는 하나의 정책 노선으로 정한 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민간에서 만들어져서 운영됐던 공동체 텃밭들이 나중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간도 마련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공동체 텃밭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동체 텃밭이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긴 하지만 딱 지향하는 지점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딱 두 가지이거든요. 첫 번째는 생태적인 농사를 실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공동체, 커뮤니티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열린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유한다, 뭐 이런 개념까지 확대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동체 텃밭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농업 운동이 시작하면서 단체나 이런 데서 지향하고 있는 거는 이 생태적인 농사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텃밭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돌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적인 농사가 빠져버리면요 공동체가 있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퇴비를 계속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와 연계가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굳이 유기농 퇴비를 조금 더 비싼 유기농 퇴비를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굳이 비닐 멀칭 안 하고 낙엽을 막 싸놓고 낙엽으로 멀칭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안 하겠죠. 네.
근데 그런 하나의 실천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삶의 방식하고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생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실천하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이고 거꾸로 실천을 하면서 의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태적인 농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태적인 뭐 퇴비관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없으면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 텃밭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텃밭에 대한 인식은 그냥 무단점유로 막 농사를 짓는 거, 그 다음에 주말 농장 방식 이것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다가 텃밭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면 대부분이 반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할 거고 나는 참여를 못할 거고 누군가가 점유하는 걸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텃밭이 마을 곳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반대를 할까요? 이 공동체 텃밭에서는 특히 기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누구나 와갖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열린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과 이어지고 지역사회가 이어지는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는 게 도시농업이 하려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 텃밭이 아주 오래전부터 운영됐던 곳이 이미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몇 번 소개했었는데 인터베이 피피치라고 하는 시애틀에 있는 텃밭인데 시애틀의 공동체 텃밭은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피패치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속하지 않았지만 또 민간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텃밭이 또 별도로 더 많이 있고요. 근데 시에서 관여하고 지원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피패치 커뮤니티 가든이 시애틀 인구가 한 70만 정도가 되는데 90개가 있어요. 시내 곳곳에. 그리고 그 피패치 커뮤니티 가든을 지원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저도 이제 여기 시애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 텃밭은 74년도에 만들어진 텃밭인데 중간에 이제 어디에다 만들어진다면 매립지에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송도 같은 매립지에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그냥 놔뒀던 공간에 텃밭이 만들어졌고 근데 이 매립지에 시가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 거예요. 이 체육시설이 뭐냐면 골프장이에요. 시립 골프장. 그러니까 텃밭이 없어지게 생겼죠. 그래서 이 텃밭 회원들이 뭘 했냐면 1에이커 청원운동을 합니다. 1에이커의 텃밭 면적을 확보해달라. 그래서 그게 시의회에 실제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 설계를 할 때 이 정도의 면적을 텃밭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골프장으로 골프장 보이시죠? 그거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골프장 설계가 바뀌면서 한 번 더 이사를 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이사였고 세 번째 자리 잡은 텃밭인데요. 이 이사를 할 때 이 텃밭의 오래된 그 과제가 뭐였냐면 토양을 개량하는 게 오래된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작토를 전부 다 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9월달, 10월달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9.11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애도의 기간 동안에 시애틀 시청의 분향소에 쌓여 있는 장미 이런 것들 다 걷어다가 여기 보시면 되게 큰 퇴비관이 있죠. 저 퇴비관에서 회원들이 장미를 다 잘라서 퇴비를 만듭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진 퇴비를 그 맨하튼 피해 지역에 있는 공동체 텃밭에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요. 근데 그거를 백만송이 장미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커뮤니티가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토요일마다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또 여름이 되면 청소년 TV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공동체 텃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거는 이게 그 텃밭의 전경이거든요. 텃밭처럼 안 보이시죠? 그냥 아주 잘 꾸며진 정원처럼 보이시는데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회원들이 이 벽돌을 다 재활용 벽돌을 다 가지고 와놓고 화단을 조성하고 화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 텃밭도 별도로 있고 한가운데는 이렇게 농기구 창고와 광장이 있습니다. 꽤 넓은 야외 광장이 있고 야외 테이블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모두 있냐면 키오스크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텃밭의 역사들이 다 여기 적혀져 있어요.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고를 만들 때도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냥 뚝딱뚝딱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공간의 지속성이 보장이 되니까 제대로 만드는 거죠. 창고를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설계 사무소에서 재능 기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기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좋은 거는 시에서 공동체 펀딩을 매칭을 받아갖고 이제 50%의 매칭을 받거든요. 그 기금으로 이 창고를 짓는 거죠. 이 노란색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렇게 농기구 창고가 나오고 빨간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있습니다. 공유부엌. 그래서 보면 거의 주말마다 파티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거를 일부러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텃밭의 곳곳을 둘러보면 태빛관과 이 양봉장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피패치라고 붙어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시청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공동체 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부 텃밭 구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텃밭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애틀은 이렇지만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찾아보면요 도시 텃밭이라고 해갖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텃밭 만들 데가 없지 않겠느냐.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녹색의 공원이잖아요. 공원 중에 일부를 이쪽에다가 텃밭으로 쭉 조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텃밭 회원들이 이 가운데에서 광장에서 모임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텃밭이 마을에 있고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공동체가 일단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 R-어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제 나무로 막 이렇게 해갖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약간 커뮤니티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시설에서 워크숍도 하고 공유 주방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회원들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뒤에 있는 농장이에요. 농장. 텃밭. 여기 보면 여기서는 닭도 키우고요. 이런 것들 실험들을 다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을 조성해주고 운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유럽연합에서 이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인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주된 목표예요.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동체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높이는 것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본 거고 마을 안에서의 그 회복력이 높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사실 가장 필요한 거는 공동체인 거죠.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까? 여러 가지 우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도 여러 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실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그게 안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공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도시 재생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결국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텃밭이 그런 기능을 되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텃밭은 어떤 기능도 하냐면요 공동체만으로 묶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나 식량위기나 경제위기가 왔을 때 채소 가격이 올랐을 때 텃밭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해결이 되고
뭐 기술을 같이 여기서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마을의 회복력을 높이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베를린에 있는 이제 도시 공동체 톡방 경작 선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베를린도 텃밭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230개인가? 네, 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공동체 텃밭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단체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시애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텃밭 하나에 50명에서 1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회원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단체식으로 운영하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들이 그 텃밭 운영과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텃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와 관련돼서 선언을 한 거죠. 네. 이 선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 텃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텃밭이 이런 훌륭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텃밭이 필요하다. 그 도시 안에서의 지위도 더 높게 올려야 된다. 도시 계획에도 포함이 되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게 이 도시 경작 선언문이고 이게 2014년도인가 12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베를린에 이 선언을 한 공동체 텃밭들은 다 이 선언문이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해외 소식을 좀 전하는 박사님이 들어보니까 베를린에서 시의회에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결의문인가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베를린에 있는 공동체 텃밭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더 늘려도 가겠다. 네. 그리고 도시 계획상에 포함하는 것들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치열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텃밭은 단순하게 그냥 농사 체험을 한다, 친환경적인 노하스적인 삶을 실천한다 이 측면이 아니라 도시 전체로 따지면 이 공동체 텃밭이 여러 개가 있으면 도시 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이제 뭐 포용도시 개념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네. 포용도시와 도시 텃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포용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쓰는 개념이긴 한데요. 이제 뭐냐면 사회 구성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포용해주는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접근성하고도 약간 관계가 되는 문제이긴 한데 요 접근성과 포용성이라고 해갖고 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시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밴쿠버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이 사회적 기업은 뭘 하는 데냐면 텃밭을 설치해주고 임의 공간에 텃밭을 설치해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인데 밴쿠버가 공동체 텃밭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막 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는 접근성과 포용성을 공동체 텃밭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잘 보시기 하지만 인종, 성별, 출신 민족, 성적 취향, 능력, 종교, 혈통, 정치적 성향, 언어, 재정 상태, 나이, 범죄 기록, 이민, 가족 상태와 관계없이 여기서는 모두 존중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공동체 텃밭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체 텃밭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보면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복력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 텃밭은 되게 멀티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시애틀의 이 책을 쓴 아까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쓴 교수가 주로 주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공동체 텃밭이 농사로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도시 안에서 굉장히 대안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렇게 보면 위기 상황 안에서 공동체 텃밭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고 소개가 된 게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전환마을을 만들고 과정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이제 운동이 있는데 전환마을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을 한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영국에 있는 이제 토트네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전환마을로 이제 알려져 있는 공간인데요. 로 호킨스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 생태 운동하는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퍼머컬처 강의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 한 10여 년 전쯤에 뭐가 되게 많이 위기를 느꼈냐면 지금은 기후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보다 더 급격하게 위기를 느낀 건 뭐였냐면 피크오일이었어요. 피크오일. 뭐냐면 석유 정점, 석유 생산 정점이 언제 올 것인가와 관련돼서 막 연구가 나왔어요. 뭐 2008년에 온다, 2020년에 온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막 되게 많이 나오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어떤 위기감을 느끼냐면 석유 생산 정점을 넘고 나면 석유 생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대부분 먹거리도 그렇고 우리 이동하는 수단도 그렇고 에너지를 쓰는 것도 그렇고 석유와 석탄 이런 거에 다 의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존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비싸지게 되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화석연료에 이렇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 의존도를 피크오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의존도를 줄이자 라고 하는 걸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계획이 그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그래도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들은 써야 되니까 재생에너지를 조금씩 높이는 거죠.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을 전체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킬 건가와부터 시작을 했더니 그럼 먹거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마을 운동이 피크오일과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구조를 어떻게 짜고 공동체가 어떻게 지키는 힘을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전환마을 원칙도 만들어갖고 이제 이런 원칙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아까 석유정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원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 뭔가를 많이 쓰고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무한대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생산 못하죠. 지구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석유는 둘째치고 우리 질소라든가 농사짓는 데 필요한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게 벌써 한계에 이르렀어요. 순환 체계 안에서 한계에 이르러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존중하고 그 한계에 맞춰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력을 가질 수가 있다. 여기에 회복력은 이제 지구 기후의 회복력하고도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환운동 근데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0여 군데에서 전환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한 사례이긴 한데요. 호주 시드니의 전환 네트워크 이렇게 보면 시드니시에 8개의 전환 그룹이 움직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활동이 뭐냐? 저녁 시간에 영화 상영하기, 공동 식사하기, 해변 청소하기, 길가에 정원 만들기, 그 다음에 공동 채톡방 경작하기, 마을 시장 가판대 설치하기 이런 거예요. 아주 뭐 커다란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전환을 이루어야지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애틀에서는 이제 연장 도서관 이런 걸 운영하기도 한대요. 전환 그룹에서. 그럼 마을에서 연장이 필요하면 그 연장 도서관에 가고 빌려오는 거죠. 우리도 그 업사이클 에코센터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다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지 좀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런던에 있는 투팀이라고 하는 전환도시 그룹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매년 음식 축제를 한대요. 음식 축제.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다 텃밭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뭐 교회에서 텃밭 만들기 했던 건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교회 앞에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 이 잔디를 다 걷어내고 퍼머커처 텃밭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자원과 에너지를 덜 쓰면서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물도 덜 쓰고 하는 걸로 텃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물과 전력 환급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토트네스는 제일 먼저 시작을 해갖고 실제 어느 계획까지 세웠냐 하면 2030 에너지 절감 그 계획 이런 것까지 세웠거든요. 2009년 10년 이때쯤에 이제 이 계획서를 세운 건데 2030년도까지 우리 마을의 에너지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는 뭘 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뭘 하고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있다고 하는 거죠. 1인당 연간 석유 사용량이 9배럴 정도 되는데 이거를 1배럴까지 구축하겠다. 네, 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 계획서를 완성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세웠냐면 2030년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 네, 지금 에너지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이고 그 중에 나머지 2분의 1은 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치로 보면.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강의 사례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기요금 낮추기 그 배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서 전기료가 얼마큼 낮아지는. 그럼 어느 단계까지는 낮출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힘들어진대요.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갖고 뭘 논의하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으로 하자. 그 10집마다 다 세탁기가 있는 게 아니라 세탁기 하나만 갖다 놓고 같이 쓴다거나 이런 식의 논의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화석연료에 의존한 거를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을 때 에너지 사용량이 줄면 아예 석유를 쓰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계획이니까 어느 단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 안에서 에너지, 그 다음에 주택, 교통, 그 다음에 경제, 먹거리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을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룹, 소규모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먹거리 관련된 워킹 그룹에서는 텃밭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갖고 마을 주민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먹을거리 생산과 농업 분야의 워킹 그룹에서 만든 계획서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9년에는 뭐하고 2010년에는 뭐하고 2013년에는 뭐하고 2016년에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쭉 세워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을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전환마을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전환마을 그러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거는 은평의 전환마을, 소란이 워낙 처음부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은평 전환마을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가보면 은평은 굉장히 넓은 도시잖아요. 넓고 큰 도시잖아요. 우리 뭐 남동이나 부평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토트네스는 되게 작은 마을이에요. 한 5,000명 정도 되는 우리 뭐 읍면 단위의 면소재지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면 마을을 정말 바꿀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는 좀 도시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성에 문당리 생태마을 만들기 요 100년 계획 요걸 세운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는 작은 마을이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마을 발전 최종 목표를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삼아갖고 실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생태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운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건 그거예요. 생태농업으로 바꾸는 거. 우리농법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실제 생태농업으로 바꾸게 되면 마을 전체가 생태농업을 하니까 도시 사람들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내려오는 귀농인들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00년 계획의 세부 실천 과제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1단계 때는 뭘 하고 2단계 때는 뭐 하고 3단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주 거창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찾아봤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갖고 마을 주민들과 몇 차례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고 실제 가보니까 이제 주영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를 했는데 되게 훌륭한 활동가가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게 아까 공동체 텃밭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전환마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동체 텃밭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과 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 모여갖고 약간 지금까지 전환마을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그게 지역으로 퍼지거나 그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도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시농부들 공동체 텃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마을과 연계가 되고 이어지고 하다 보면 전환마을이 다른 게 아니라 도시농부들이 이미 하고 있는 실천들이 다른 분야로 또 연계가 되고 또 서로 교류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전환마을 시작을 위한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비전이 되게 중요하다. 전환마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때 비전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도시농업이에요. 도시농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알게 되고 또 농사짓는 기술을 알게 되고 또 마을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일정 정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거, 먹거리수, 뭐 에너지, 그다음에 번아웃에서 균형을 잡는 거 이런 것들도 비전으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강의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초대를 한 거는 지역에 이런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겠어요? 우리는 아까 전환만에 되게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 먹거리 전환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막 늘려야겠죠. 화석연료를 줄이려면. 그럼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누가 해야 돼요? 발전소를 만들어갖고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발전소를 만드는 거를 시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면 그 협동조합에서 발전소를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협동조합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재생에너지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익은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햇빛 발전 재생에너지로 발전시키는 이제 시민발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이제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체랑 MOU를 맺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텃밭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자원순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폐기물로 버리는 자원을 생각해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어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지금 지자체 그 지역 내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출이 안 되고 소각이 안 되고 그 해양 투기가 안 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번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다가 계속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감량시키는 게 되게 맞아요. 근데 감량을 해도 이걸 버려야 돼요. 결국에는 폐기물로 버려야지 되는 건데 오늘 소개드릴 비치로라고 하는 업체는 이거를 감량을 한 다음 감량을 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탄화시키는 거예요. 탄화. 숲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숲처럼 만들고 나서 결과물이
퇴비 용도로 쓸 정도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장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 사실은 텃밭이나 이런 데 쓰이게 되면 퇴비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도 저희가 업무 여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그 기술을 개발한 업체랑 그다음에 그 기술을 실제 인천에 처음으로 도입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에서 계속 이게 탄화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시 텃밭에서 그걸 써서 운영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밑바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는 총선이 있죠. 네, 총선이 있는데 뭐 서로 당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뛰쳐나와갖고 당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만 하지 총선에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기후와 관련돼서 기후 문제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잘 이렇게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해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자라고 하는 것들로 기후 유권자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회도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청 앞에서 하니까 한번 시간 내시는 분들 거기 가셨다가 신혼기에 오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요 QR을 찍으셔갖고 그냥 유권자 선언에 성함하고 이렇게 연락처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것들로 취지를 삼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 유권자 선언에 지금 찍어주세요. 지금 뭐 2030 온실가스 감축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유권자로서 그 기후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 텃밭을 우리가 잘 의미 있게 참여하고 농사도 잘 짓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활동이 지역에 잘 알려진다거나 이렇게 하고 더 많은 전환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텃밭이 사회적인 연결 그리고 건강한 삶 그리고 다양성, 협력 이런 것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